자, 이번 시간부터는 부동산 경제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사결정 분야를 가장 강력히 지원해주는 이론적인 분야가 경제론입니다. 이 경제론을 구성하는 내용은 그 66페이지 보시면 바로 전 페이지에 자, 부동산 경제론 해갖고 부동산의 수요 공급 이론, 그리고 시장론, 그리고 경기 변동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 이제 수요 공급 이론 쪽에서는 그 5문제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그 시장론 쪽에서는요 2문제 정도, 그다음에 경기 변동 쪽에서는요 1문제 정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일 중요한 게요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 자, 이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은 우리 이제 경제학파 중에서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해줍니다. 주로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이제 아담 스미스라든가 멜더스, 리카도 이런 사람들을 고전학파 경제학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그 뭐냐면 시장은 절대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 가만 놔두게 되면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가격기구가 그 작동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하면서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말이 약간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두면 되는구나. 그러면 저절로 균형에 이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도둑놈이나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이제 고전학파의 논리인데, 이러한 논리를 이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시장이 좀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대량 생산체계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기존에 이제 고전학파의 논리를 새로운 세상에 접목한 그런 학자가 알프레도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 이제 교수인데, 이 사람이 1890년도에 경제학 원론이라는 그런 책을 내면서 거기에 이 책에다가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수요 공급 이론이다, 아니면은요 탄력성, 이런 내용들을 이 책에다 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경제학이라는 게 선전이 서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막 얘기하는 거,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잘 알아듣는 듯한데 자꾸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수학적, 통계적으로 이걸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20세기에 이 경제학 발전에 엄청난 공을 했던 게 바로 마샬의 이론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0세기 경제학을 새롭게 꼽히게 했던 사람이 마샬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이제 가격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다가는요 뭐 수량이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딱 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자,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그리고 싸면요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 이거를 수요다 혹은 수요 곡선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고자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을 겁니다. 남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요 공급이다, 아니면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을 뭐라 하냐면 균형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다. 그 다음에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해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이제 경제 현상을 다양하게 이제 분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건 이제 마샬 이후에 이제 이 전 세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나라 가든지 이렇게 이제 경제학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고 이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거나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공통적으로 경제학을 유학을 가면 한글로 써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세계 공통어인 뭐 영어로 이제 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뭐라 하냐면 영어로 프라이스 해주면 되겠네요. 프라이스. 자, 그 다음에 이 수량을 뭐라 하냐면 퀀터티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를 뭐라 하냐면 디맨드 해줍니다. 이거는 그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을요, 요거를 이제 서플라이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제공하다, 판매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뭐라 하냐면 이퀄러티 해줄게요. 자, 이러한 식으로 영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합니다. 영어. 근데 영어도 이게 전체를 다 써게 되면 좀 복잡스러우니까 지금부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자, 지금부터 자, P 해주면 뭐라고요? 가격이다. P 해주면 뭐라고요? 가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Q 해주면 뭐라고요? 수량이다. 이 수량은 판매량이 될 수도 있고 때론 뭐라고요? 소비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 해주면 뭐라고요? 수요다. 이렇게. 그 다음에 S 해주면요? 공급이다. 판매자 입장에서의 판매 행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E 해주면 뭐라고요? 균형점이다.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건데, 자, 이때 이제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중개사 과정에서 공부할 내용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여기서 여러 가지 이 얘기 저기 하더라도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맨 먼저, 이 수요가 뭐고, 두 번째는요,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급은 또 뭐고, 얘를 오른쪽 아니면 뭐라고요?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공부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부수적으로 아까 같이 수요가 왔다 갔다 하거나 공급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변할 수 있는 거죠. 요거의 균형점의 이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건데, 자, 탄력성이 뭐냐면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타킹 같은 경우는 힘을 가하게 되면 쭉쭉 늘어나죠. 탄력성이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변하게 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크게 변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작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거 보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쌀을 한 공기 먹던 걸 10공기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집안에는 쌀 먹는 게 가격이 비싸든 싸든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격의 변화에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이제 콜라 같은 경우는 콜라 가격이 오르면 뭐 이렇게 왜 비싸?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소비량이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뭐라고요?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항상 제가 항상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얘로 왔다 갔다 하는 요인, 얘로 왔다 갔다 하는 요인이죠. 그리고 요거 탄력성 이렇게 해서 자, 이 그 정확히 뭘 공부하려고 하는지를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스럽게 보입니다. 자, 맨 먼저 이렇게 볼게요. 맨 먼저 첫 번째 테마가 뭐라고요?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요라는 것은 이게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순전히 사는 쪽에서만 분석하는 거지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순전히 뭐라고요? 사는 쪽에서만 분석하는 겁니다. 자, 파는 쪽에서 자, 걔들 광고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불쌍하니까 좀 덜 사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순전히 누구라고요? 사는 쪽에서만 분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좀 이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수요의 의 정도는 알고 출발해보자. 수요의 의. 수요라는 것은 내가 한 달에 맥주를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굳이 쓴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라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가 있다. 맥주가 있다. 그럼 맥주 가격이 오비 맥주가 한 병에 1,800원 정도 한다면 한 달에 50병 정도 사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아니면요, 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욕구다 이런 표현이 낫겠네요. 자, 교육 서비스 아니면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수량이다 하면 곤란하죠. 욕구다 하는 표현이 낫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볼게요. 먼저 내가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보겠습니다. 내가 맥주를 그 30병 사 먹겠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정확하지 않냐면 하루에 30병인지 한 달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열이면 열흘, 하루면 하루 이렇게 딱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뭐 변해 나가는 수치들, 소득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뭐 통화량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요. 특정 시점을 명시해야 되는데 얘는 일정 기간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 일정 흐름,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요. 플로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로우.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구매하고자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지 이미 구입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개념이다. 자, 이 표현 자체가 좀 중요한 표현인데 이해가 안 가시면 몇 번 보시면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리아카 장소 아저씨가 있는데 리아카 장소 아저씨가 여기다가 밀감을 잔뜩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밀감. 귤 사촌 있죠? 밀감 같이 팔고 있는데 이제 아저씨가 이제 판매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지나가는 아줌마가 있겠네요. 아줌마가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린 전부 다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경제적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디가 손해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요? 경제적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줌마는 이제 지나가다 이거 구입하려고 하면 자, 가능하면 어떻게 구입하려고요? 돈은 좀 조금 주면서 밀감은 잔뜩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아줌마 입장에서 구매 행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저씨 입장에서는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돈은 좀 많이 받으면서 밀감은 조금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 입장에서는 자, 만 원에 자, 30개를 팔려고 합니다. 30개를 주려고 하는데 아줌마 입장에서는 8,000원에 몇 개 달래요? 40개를 달랍니다. 40개. 그러면 자, 이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거를 시장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요. 충돌이 일어난다 해줍니다. 그러면 아줌마는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조금밖에 안 줘요? 하면 그냥 갈 수도 있죠. 집에까지 그냥 갔다. 그러면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저씨가 이걸 굳이 팔고자 한다면 아줌마를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에이, 아줌마 왜 그러세요? 그 대신 내가 한 1,000원 깎아 드릴게요. 아니면 한 10개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사는 쪽에서만 부서하는 겁니다.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만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화의 그 선호도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이만한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 그리고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으로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만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겠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 정도 사겠다. 이렇게 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아저씨 입장에서는요.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이 아저씨도 시장에서 아니면 시장이 아니라 이제 농산물 시장에서 물건 띄워오겠죠. 그럼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팔겠다 하고 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줌마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아줌마는 요즘에 이제 그 돈이 없어서 맨날 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라면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BMW 딱 보더니 나 저거 사겠다 한다.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뭐 사겠다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효 수요다. 효력이 있는 수요를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얘기를 조금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 변해 나가는 각종 자, 이 소득이라든가 인구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개념 자체가 분명해지는 그러한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량 변수.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는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 플로우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비로소 개념 자체가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저량 변수다.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스탁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스탁이라는 게 이제 주식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특정 시점의 존재량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나타내는요 저량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써놓는 게 이 정확한 표현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자,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이게 월급이 아니라 뭐였다는 얘기예요? 연봉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월급이면 월급이요. 연봉이면 연봉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유량 변수. 자, 이번에는 이 얘기가 정확한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A 지역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33만 2천 명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정확한 표현인가요? 아닌가요? 예,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라는 것은 계속 어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또 내일 이사 간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동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한 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몇 명이다. 아니면 오늘 현재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재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수요는 이제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뭐가 있냐면 잠재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효 수요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수요다. 얘를 뭐라고요? 예비적 수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유효 수요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매력을 갖춘 수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뭘 사겠다 하는 걸요 유효 수요를 한다면, 잠재 수요는요 구매력을 못 갖춘 수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잠재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줌마처럼 요즘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지나가는 BMW 보더니 저거 사겠다는 걸요 이걸 뭐라고요? 잠재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잠재자라는 용어를 쓰냐면, 그 아줌마는 BMW 사고는 싶어야 사고 싶지 않아요? 사고는 싶은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려는 게 잠재돼 있다 해서 뭐라고요? 잠재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뭐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 돈이 없어도 아파트 구입 못하는데 은행에서 한 90% 정도는 빌려주겠답니다. 대출 잔뜩 끼고 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요는 이제 본원적 수요라는 게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파생적인 수요다. 이렇게. 자, 얘를 이제 직접적 수요, 예를 들어 간접적 수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본원적 수요는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자, 이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 이런 걸 뭐라고요? 본원적 수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파생적 수요는요, 얘 때문에 파생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뭐라고요? 파생적 수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아파트, 어떤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 이제 누가 신나냐면 건설업자가 신났네요. 건설업자가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을 겁니다. 근데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는 알아 뚝딱 해서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건축 자재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또 사람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또 땅도 필요하죠. 토지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어야 아파트 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파생적 수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생적 수요는 나중에 자, 이 시대론이라는 걸 할 때 간단히 언급하고, 자, 우리 수요 공급이론 할 때는 주로 이제 본원적 수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주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자, 수요는 반드시 뭐라고요? 자, 그 구매력을 갖췄을 때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유효 수요만이 실질적인 소비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 수요 공급이론에서 수요라는 게 뭐라고요? 한 달에 몇 병 사 먹겠다. 한 달에 몇십만 명 공급하겠다. 이렇게 유량 변수로 설명합니다. 다만 제가 시장론에서 다시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외적으로 시장론에서 그거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유량 변수로 설명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수요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볼게요. 66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의의다 해서, 자, 거기 딱 중간입니다.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란 얘기죠. 그래서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측정할 수 있는 무슨 변수라고요? 유량 변수이고, 그 다음에 사려는 의사로서 무슨 개념이라고요? 사전적 개념이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구매력을 갖춘 뭐라고요?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밑에 유량과 저량이 있는데, 유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컨대 한 달 동안에 50병 사 먹겠다. 한 달 동안에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런 게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자, 1년 동안의 소비량,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의 투자액,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유량 변수 설명합니다. 그리고 국민 총생산은 보통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 가치 있죠? 이런 걸 보통 이제 국민 총생산 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고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서 GDP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요게 이제 더 많이 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됐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1년 동안에 생산한 생산물의 총합, 이런 걸요 국내 총생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1년 동안에 A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한 양이 몇 채냐, 이렇게 신규주택 공급량, 이런 건 전부 다요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량은 특정 시점,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통화량 같은 경우는 보통 자,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에 가고, 그 다음에 은행은 예금을 이만큼 받았으면 이걸 전부 다 대출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와서 다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는 남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부는 이렇게 남겨놓고 특히 이제 한국은행에 이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불준비금 해줍니다. 지불준비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이제 화폐 통화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통화량은 계속 변동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국부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산 가치의 총액을 뭐라고요? 국부라고 하는 겁니다. 국부는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부가 5천조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도 마찬가지로 작년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달러 보유고가 2천억 달러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항상 재고량 하면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량 변수입니다. 이거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효 수요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잠재 수요가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잠재 수요는요 구매력을 못 갖춘 수요. 이걸 뭐라고요? 잠재 수요다. 용어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맨 후에 파생적 수요와 본원적 수요가 있는데, 본원적 수요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뭐라고요? 본원적 수요다. 그 다음에 파생적 수요는요, 자, 기업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요 파생적 수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나 말이 좀 어렵다. 그럴 경우는 일단은, 한 달에 내가 맥주를 50병 정도 사 먹겠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몇 번 돌아오셔서 공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정확히 자꾸 이해하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뒤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에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수요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요 함수는 또 뭐냐? 자, 고등학교 때 수학하기 싫어서 자, 막 땡땡식으로 했는데, 또 이제 나이가 좀 든 상태에서 또 수학을 하려니까 갑자기 좀 피곤해지네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폼 잡으려고 함수라 써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폼 잡으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지역이 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억을 좀 갖고 있습니다. 1억 딱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 구입하려고 하면 대림 아파트라는 걸 딱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림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를 딱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대림 아파트를 XJ 이렇게 해볼게요. XJ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지금 수요 함수가 뭐냐면 지금 Q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Q가 수량입니다. 수량. 여기서는 소비량 생각할게요. 소비량. 그리고 XJ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대림 아파트라고 했죠? 그러면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갑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기다가 이제 대림 아파트를 딱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림 아파트의 구입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라고 했죠? 그러면 XJ 하면요, 대림 아파트가 되겠네요. 대림 아파트의 가격.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싸면요,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무진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무진장. 그 다음에 소득 같은 거 생각할게요. 자, 작년 말까지, 작년 가을까지 저기 아파트 짓고 있는다길래 한 30평 정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자, 이 승진이 됐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더 준답니다. 그러면 자, 이 돈을 많이 버니까 갚을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니까 더 많이 빌려서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요걸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다가 삼성 아파트도 짓고 있는답니다. 삼성 레미안. 그래서 요거를 YJ라고 해볼게요. YJ. 그래서 여기다가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했더니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보다 훨씬 싸게 부장한답니다. 그럼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이렇게 YJ의 가격, 요것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번에 갑자기 한 30평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이자가 문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블로 올라가는 바람에 괜히 돈 많이 빌렸다가는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수 줄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뭐냐면 세금 같은 거. 저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반밖에 안 받겠답니다. 뭐 그러면 세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이 광고 같은 거. 자, 저녁 때 TV 보고 있는데 대림 아파트 광고를 누가 뭐 탤런트가 나와서 뭐 광고하고 있는데 뭐 구석복 보여주는데 갑자기 사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안 살려다 갑자기 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자, 앞으로 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그럼 지금 당장 사는 게 낫겠네요. 앞으로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나 담배 안 핀다고 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 가정한다면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비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가격이 오르면 얘는 안 살려고 하죠. 싸면 더 많이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걸요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많이 살려고 하죠. 소득이 감소하면요 적게 구입하려고 하네요. 이런 거를요 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더 유식한 표현으로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펑션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걸 쭉 연결한 걸 뭐라고요? 수요 함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시면 이런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쭉 적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요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은 또 뭐냐? 수요 곡선은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요거를 요놈과 요놈으로 딱 쪼개 보겠습니다. 요놈과 요놈. 그래서 요놈을 뭐라 할까요? 요번에 분석하려고 하는 재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 그러니까 당해 재화. 자, 대림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번에 대림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림 아파트의 가격 요인이다. 그러니까 요번에 분석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그리고 요거는요 당해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이걸 뭐라고요? 나머지 요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러한 나머지 요인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든 뭐든 옛날에 똑같다고 가정하고, 예. 자, 해당재와의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두 가지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이렇게 마샬이 그린 것처럼 이쪽에다 가격, 이쪽은 뭐라고요? 수량이다.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거는 누구 입장이라고요? 예, 갑이라는 사람 입장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입니다.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이성에 부합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걸요, 합리적 인간이다. 그러니까 또라이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적 인간이다. 이거는 어디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사람을 답을 하고요, 경제적 인간이다. 이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어떤 비합리적인 인간은 가격이 올라오면 막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요, 비합리적이라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합리적 인간을 가정해서 이 사람은 이 저 지역이 평당 한 1,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면 가격이 이 정도라면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30평짜리. 근데 만약에 1,200만 원 정도 하락한다면, 이렇게 좀 싸진다면, 아니면 1,200만 원 정도라면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어디 갔어요? 이렇게 요점과 요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걸요, 디맨드다에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그냥 간단히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 합리적이고 경제적 이간을 가정한다면 비싸면 덜 살려고 하고 싸면요 더 많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런 걸 그냥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비싸면 덜 사고 싸면요 더 많이 살려고 하죠. 이거를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네요. 이걸요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요의 법칙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보고 하냐면 개별 수요 곡선과, 자,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감각적으로 그린 거고,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리냐면 뭐 현시 선호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아니면 한계 효용 이론, 이런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약간 커브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유는 이게 이제 한계 효용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계 효용 곡선이라는데, 자, 우리가 어떤 재화를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하게 되면, 더 많이 구입하게 되면, 자, 만족감은 계속 커질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만족감은 점점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한여름에 날이 굉장히 더워갖고 목이 막 탄다는 얘기죠. 이때 콜라를 한 잔 마시게 되면 만족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잔을 마셔봐요. 그러면 전체적인 만족감은 커질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두 번째 잔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은 좀 떨어지겠죠. 그럼 만약에 세 번째 잔을 마셔봐요. 그러면 두 번째 잔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만족감은. 이거 효용이라 할게요. 그런데 만 10잔 정도 마셔봐요. 그러면 전날 먹은 게 막 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샤워를 구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커브 형태로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가격이 비싸면 덜 사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수요 곡선과 이번에는요 시장 수요 곡선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수요 곡선과 뭐라 한다고요? 시장 수요 곡선. 자, 저 지역에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고 치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 그래서 가격, 이거는 수량, 가격, 소비량 생각해볼게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당 1,500만 원이라면 몇 평짜리라고요? 자, 이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게 갑이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을이라는 사람은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보다. 그래서 어쨌거나 1,500만 원일 때는 15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15평. 그리고 1,200만 원일 때는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 게 뭐라고요?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지역에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게 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1,500만 원일 때는 값은 몇 평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30평짜리. 을은요? 15평. 그러면 시장 전체에서는 2명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45평을 구입하려고 하네요. 전부 합쳐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요. 값은 몇 평이라고요? 50평. 을은요? 30평. 합쳐서요? 80평 정도를 소비하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점이 찍히면 이런 식으로 그린 걸 보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두 사람밖에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림 아파트 살던 사람이 2명밖에 없을래나요? 예, 무지개 않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지역 전체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곡선을 그려라.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이죠. 이거 전부 다 이제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 후방 한 뭐 1km 뒤에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나중에는 공급자는 몇십만 평 공급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곡선이. 근데 이제 수요 곡선은 저기 후방 1km 뒤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부호를 좀 바꾸면 됩니다. 부호를 바꿔서 하나의 그래프로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느낌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완만한 형태로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밑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자, 수요 곡선이다. 수요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 함수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의 결정 요인과 소비량과의 인과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어떤 재화의 수요의 결정 요인과 소비량과의 관계를 인과관계를 나타낸 걸 뭐라고요? 수요 함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요 곡선을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의 의의를 보시면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은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자, 해당 재화 혹은 당해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 나머지 요인들은 전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나타낸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수요의 법칙이다. 수요의 법칙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다고요? 반비례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잠시 하기로 하고, 그 맨 아래 보시면 개별 수요 곡선과 뭐라고요? 시장 수요 곡선이다. 읽어보겠습니다. 개별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곡선이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합친 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때 가끔 지문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완만한 형태로 그려진다. 이런 걸 뭐라고요? 좀 급하다. 이런 걸 뭐라고요? 완만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량을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까? 달리 가격이 왜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 입장에서 뭐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싸니까 많이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제학자는 한 30년, 40년, 50년 넘게 경제학을 강의하신 분들한테 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랑 똑같이, 야, 이놈아, 가격이 하락하니까 뭐 더 많이 사는 거 아니냐? 싸니까 더 많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을 월급 타고 있습니다. 많이 못 벌어도. 자, 이 사람은 요거밖에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삼겹살을 한 10근은 꼭 사 먹습니다. 삼겹살 10근은 꼭 사 먹고 남는 돈 가지고 당연히 다른 재화도 구입하겠네요. 타 재화도 구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삼겹살의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컨대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고, 반대로
올라가면 줄이려고 하죠. 왜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볼게요. 자, 그러면 삼겹살 가격만 하락하면 다른 제화는 삼겹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타제어를 덜 구입하고 상대 싼 삼겹살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요 대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마트에 가서 자, 돈을 들고서 어디 갔어요? 이마트에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삼겹살도 한 근 사고 그리고 다른 자도 구입하려고 이마트에 딱 간 거죠. 갔는데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반값. 그러면 자, 삼겹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한 2근 더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자를 덜 살고 오히려 삼겹살은 10근 정도 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됐습니다. 소비 행태가 상대적으로 싸진 놈을 막 더 많이 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체 효과는 없다고 가정하고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쳐볼게요. 삼겹살도 10근, 타지아도 똑같은 수량을 소비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삼겹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돈이 남겠죠? 다시 볼게요. 대체 효과는 없다고 가정하고 삼겹살이 됐든 다른 자가 됐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삼겹살이 하락했으니까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재화가 됐든 요 재화가 됐든 소비량을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요 가격 효과라 하는데 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에 비해서 싸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거기에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냐면 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자, 제가 초두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움직일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핵심이 뭐냐? 자,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도대체 뭘 얘기하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사이드에 있는 내용을 했던 거고, 이제 요걸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우리 교재 어디냐면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자, 수요의 변화다.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의 변화다.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소비량이 변하죠. 소비량이 변하는데 우리는 수요 공급 이론이 됐든 뭐든 경제학을 지금부터는 다 그래프를 가지고 구성합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밑에다 해설하는 식으로 경제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자 이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프상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만약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해당 혹은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자, 그때는, 자, 이 곡선상에서 움직입니다. 곡선상에서 이동한다. 이걸 말한다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자, 다시 써볼게요. 해당 재화의 가격 혹은 당해 재화 똑같은 겁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 소비량이 변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시되냐 그런 얘기인데 얘가 변할 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고 얘가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가격, 이거는 우리 같은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인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분석해 볼게요. 소비량, 이 사람은 아까
자,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라면 몇 평짜리라고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네요. 30평. 네, 그러면 요 점이 지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요 점이 지키네요. 50평짜리. 그러면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게 수욕선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니라 요 점을 A점, 요 점을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현재 A점에서 B점을 점을 타고 이렇게 내려간 거죠? 점을 타고 내려갔네요. 점을 타고 내려간 이유가 뭐냐? 내려간 이유는 가격이 아까 하락해서 그런 거죠? 그럼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그 이유는 뭐야?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아, 지금부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아, 그도 그런 것이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거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아, 그래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걸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수요량의 변화인지 수요의 변화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구분하세요. 이거 상당히 헷갈립니다. 거기서만 무조건 구분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넓은 의미의 소비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넓은 의미 뭐라고요? 소비량. 수요라고 얘기해도, 수요량 얘기해도 전부 다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소비하고자 하는 양.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A점에서 B점으로 간 이유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죠. 어쨌거나 곡선상에서 소비량이 변하는 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확히 표현하자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 여기를 갔다는 얘기죠. 그럼 소비량이 증가했네요. 이거를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수요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여기 가게 되면 소비량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이거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인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격, 얘는 뭐라 할까요? 수량인데, 자,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라고요? 1,500만 원이라면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요 점이 찍히네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자,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요 점이 찍히네요. 그러면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게 수욕선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요게 수욕선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작년 가을까지는 아파트 짓고 있다길래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구입하려고 작정을 딱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겁니다. 승진했더니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더 준답니다. 그러면 월급을 더 주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 더 갚을 능력이 충분하니까 돈 좀 더 빌려서 원래는 1,500만 원일 때는 뭐라고요?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40평짜리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1,200만 원일 때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최대 평수인 60평짜리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두 점,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기 때문에 어제가 곡선 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DY라고 보자.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네요. 그러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움직이는 저기서 소득이 변해서 오는 거죠. 잠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올해 초에 안타깝게도 자, 이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누락됐는데 원래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연방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금리도 더블 올랐다는 얘기죠. 더블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월급 타서 월급 오른 것도 아니고 월급 타갖고 원래는 이자로 한 50만 원 정도 주려고 했는데 100만 원씩 이자를 나가게 되면 뭐 먹고 삽니까? 먹고 사기 힘들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아무래도 돈 좀 조금 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20평짜리로 줄이겠다. 아니면 1,200만 원일 경우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요. 자, 35평짜리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D2라고 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움직였네요.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저기서 이자율이 변동돼서 그렇죠. 아, 지금부터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이겁니다. 수요가. 그래서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D에서 D1으로 이동했다.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이걸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수요가 증가했다. 구분하라는 문제에서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D에서 D2로 이동했다. 이렇게.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로 수요의 변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수요 변화 요인들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충 다 알 것 같은데 할 말이 뭐 있냐? 조금 자세히 좀 공부할 내용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득과 관련돼서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 관련돼서 좀 자세히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